2023년 7월 27일 정전 70주년 기념일. 우리는 그날 뉴스에서 판문점 귀순 장면을 짧게 봤지만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저녁밥을 짓던 아내가 그 화면 속 병사가 자신의 남편임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은 뉴스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문점에서 두 걸음이 만들어낸 한 가족의 인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저녁, 저는 평양 아파트 5층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솥에 올리고 국을 끓이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큰아들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친구 집에 갔다가 곧 돌아온다고 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 때마다 틀어놓는 습관으로 TV를 켰는데 조선중앙TV에서는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화면에는 판문점 현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남편이 오늘 거기 근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젯밤 전화했을 때 내일 근무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라고 했었거든요. 솥에서 국물이 넘칠 것 같아서 불을 줄이려고 돌아서려는 순간 아나운서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랑 다른 톤이었어요. 다시 TV를 봤는데 화면이 흔들리고 있었고 판문점 광장에서 북한 쪽 경비병 한 명이 군사 분계선 쪽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아니겠지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경비병이 선을 넘었습니다. 화면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뒤에서 북한군들이 소리치는 게 보이고 남한 쪽 병사들이 달려가는 게 보였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카메라 각도도 멀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걸음걸이였습니다. 왼발을 살짝 더 힘있게 딛는 걸음, 어깨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걸음걸이를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솥에서 국물이 넘쳐서 바닥으로 흘렀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화면만 봤어요. 언제 솥을 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냥 꺼져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TV는 계속 켜져 있었고 아나운서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큰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엄마 밥 다 됐어요?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 하고 다시 부르는 소리에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일어나서 TV를 끄고 밥 먹자고 했어요. 큰아들이 계속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 숟가락 떴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큰아들이 아빠 이제 한 달 남았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응 그러게 라고만 대답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차가운 줄 몰랐고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소리 없이 불렀어요. 여보, 당신 뭔 짓을 한 거야? 눈물이 흘렀는데 큰아들이 들을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도록 핸드폰을 봤는데 남편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어젯밤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들한테 전해줘.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어젯밤에 남편이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초인종이 아니었어요.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올 게 왔구나. 쾅쾅쾅 또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요. 일어나서 벽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 12분이었어요. 새벽 4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알면서도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는데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박순희 동무 맞습니까? 라고 했어요. 네 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의 처 박순희? 네, 지금 당장 나오시오. 그때 방에서 인기척을 들은 큰아들이 나왔어요. 보이부 남자들을 보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는데 23살이었는데 그 순간 어린애 같은 얼굴이 됐습니다. 들어가 있어 라고 했지만 큰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운데 남자가 큰아들을 보더니 박철수 아들이요? 라고 했고 큰아들이 네 라고 대답하자 너도 나와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 방문도 열렸어요. 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20살짜리 작은 아들이 잠이 덜 깬 눈으로 나왔다가 보이부 남자들을 보고 그 자리에 멈췄어요. 셋 다 나오시오 라는 말에 신발을 신었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잘 못 묶었고 큰아들이 옆에서 작은아들 신발 끈을 묶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들들 앞에서요. 복도로 나왔을 때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누군가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이부가 들이닥쳤다는 걸 다들 알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는데 꽉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앞에 검은 차가 2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쪽으로 아들들은 저쪽으로 타시오 라는 말에 아들들을 봤어요. 엄마라고 작은아들이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라고 웃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새벽 평양이 보였는데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있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10분쯤 달리다가 커다란 건물 앞에 차가 섰어요. 보이부 건물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됐는데 의자가 하나 있었고 앉으시오 라는 말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나가면서 문이 닫혔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들들은 어디 있을까? 같은 건물에 있을까? 다른 곳으로 간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철수 처 박순희 1977년생 맞소? 네. 박철수가 어젯밤 기순했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미리 알고 있었소? 라고 했어요. 아니요, 어젯밤 뉴스에서 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됐어요. 사전에 연락받은 것 없소? 기순 계획을 알고 있었소? 매번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20년 동안 판문점에 있었고 1년에 이틀만 봤는데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박순희 동무 솔직하게 말하시오. 당신 남편이 왜 기순했다고 생각하오? 그 질문에 잠깐 멈췄어요.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조사는 그날 오전 내내 계속됐고 점심이 지나서야 아들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는데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조사관이 우리 셋을 앞에 놓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인민의 적입니다. 가족인 여러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보다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조사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방으로 불려가서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소? 연락받은 거 없소? 계획을 알고 있었소?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밤에는 작은 방에 아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침대에 2개가 있었고 창문은 없었어요. 형광등이 하나 있었는데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누워 있었는데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조사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더니 저를 한참 봤습니다. 박순희 동무 오늘 결정이 났소 라고 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라고 물었더니 조사관이 서류를 펴면서 말했어요. 박철수 가족은 평양 거주가 불가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추방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강원도라고 했어요. 거기서 배치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면 평양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탄광마을이거나 산골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들은요? 라고 물었더니 같이 간다고 했고 학교는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서 다닐 거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작은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떠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일 아침이라고 했어요. 조사관이 나가고 셋이 남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를 원망하지 마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쌌는데 보이부에서 허락한 건 가방 2개였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가방 2개만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뭘 챙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옷을 넣고 사진 몇 장을 넣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랑 남편이랑 찍은 사진 1장이었어요. 큰아들이 그 사진을 보더니 엄마 이거 왜 챙겨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챙겼어 라고 대답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니 들어가 버렸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민의 적 가족이라는 걸요. 엮이면 안 된다는 걸요. 차에 짐을 실고 아파트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5층 우리 집 창문이 보였는데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저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차가 출발해서 평양 거리가 지나갔어요. 아침이라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제까지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쯤 달리다가 작은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안에 간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순희 앞으로 강원도 법동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노동 배치를 받을 거예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요 라고 했습니다. 법동군이었어요.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생인데 작은아들이 아직 어린데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간부가 먼저 말했어요. 박순희 동무 당신 남편이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그 죄를 당신이 지고 가는 겁니다. 알겠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작은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 우리가 왜 책임을 집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 팔을 잡고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작은 아들이 불렀는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서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일어나시오 라는 말이 들렸어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몰랐어요. 차로 돌아오면서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 때문에요. 그 무릎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법동군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렸는데 평양에서 멀어질수록 도로가 좁아지고 포장도 안 된 길이 나왔어요. 산이 많아지고 건물이 줄어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법동군 인민위원회 건물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이 낡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면서 여기 사인하시오 라고 했어요. 거주 이전 확인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주소지입니다. 노동 배치는 내일 통보됩니다. 오늘은 배정된 집으로 가시오 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안내를 따라 인민위원회에서 10분쯤 걸었는데 골목 안쪽이었어요.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 앞에 섰는데 벽에 금이가 있었고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작은 방 하나였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고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가 군데군데 떠 있었습니다. 평양 아파트 5층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이었어요. 큰아들이 방 안을 둘러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이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셋이 작은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왔고 맞은편에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많았고 조용했어요. 평양에서는 창문을 열면 거리가 보이고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는 산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불렀어요. 돌아봤는데 큰아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사왔던 빵을 꺼냈습니다. 차에서 먹으려고 챙긴 거였는데 아무도 입에 대지 않았던 거였어요. 셋이 바닥에 앉아서 빵을 먹었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는데 이불이 없었어요. 짐 속에서 옷을 꺼내서 깔고 셋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전구가 하나 있었는데 빛이 약했어요. 작은 아들이 엄마 아빠 지금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한국이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나왔어요. 밉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작은 아들 숨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아직 깨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학교 미안해. 큰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목소리가 어른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 계단에 앉았어요. 골목이 보였는데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노동 배치가 내일 나온다고 했는데 탄광일이겠지 아니면 농사일이거나. 큰아들은 대학을 포기했고 작은 아들은 군대도 못 갈 거였습니다. 인민의 적 가족이니까요.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주먹을 쥐었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휴가 때 봤을 때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흰 머리가 많았는데 고생했구나 싶었지만 그 말을 못했었습니다. 북한 남자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니까요. 그냥 밥이나 먹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믿고 원망스럽고 다 남편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보, 당신 거기서 밥은 먹고 있어요. 라고 소리 없이 말했는데 골목 어딘가에 그 말이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히요. 다음 날 아침 노동 배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탄광 선별장이었어요. 석탄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탄광 운반이었고 작은 아들은 농장 배치였어요. 서류를 받아 들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평양에서 살았고 판문점 경비병처로 나름 괜찮은 대우를 받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탄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서류를 받아 들고 저를 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뭔지 알았습니다. 원망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어요. 그냥 버텨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동군에서의 1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탄광 선별장으로 갔는데 석탄을 크기별로 나누고 돌을 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손이 까매졌고 씻어도 송금 사이에 석탄 가루가 남았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냥 제 손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탄광 운반 일을 했는데 무거운 걸 들고 나르는 일이었어요. 어깨가 넓어지고 말이 줄었습니다. 퇴근하면 밥 먹고 바로 누웠어요. 23살짜리가 그렇게 됐는데 저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농장에 다니면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는데 가끔 농장에서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늘 감자 좀 가져왔어요. 라고 할 때만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를 멀리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온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을 걸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면 피했어요. 장마당에 가도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비켰습니다. 괜찮았어요. 어차피 말 섞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반년쯤 지났을 때 탄광 선별장에서 같이 일하는 옆집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마당에서 마주쳤는데 감자 좀 드려요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받아요. 많이 쪘어요 라면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받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남편이 없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고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2년째가 됐는데 생활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배급이 나왔고 아들들 월급도 조금씩 생겼어요. 처음엔 이불도 없었는데 하나씩 생겼습니다. 낡은 것들이었지만요. 근데 마음은 안정이 안 됐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우리가 법동군으로 쫓겨온 걸 알까? 알 수가 없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가끔 남편이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남편은 판문점에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꿈에서도 그 선 너머로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부르면 보이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깨면 천장을 보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큰아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한국이요? 라고 했어요.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했고 1년 반 동안 탄광에서 일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혔고 어깨가 구부정해졌는데 25살에 판문점에 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서서 20년을 보낸 남편이요. 아들한테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무서웠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잡히면 끝이었어요. 총을 맞을 수도 있었고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위험해. 잡히면 어떡하려고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잡히지 않으면 되잖아요. 엄마도 알잖아요. 여기 있으면 답이 없다는 거.
저 평생 탄광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형 말이 맞아요. 엄마라고 했어요. 셋이 밥상을 앞에 놓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에 산이 보였는데 어두웠습니다. 손을 봤어요. 석탄가루가 송금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렇게 됐는데 씻어도 안 지워지는 거였어요.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 큰아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브로커 얘기 들었어요. 탄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판문점에서 2걸음을 걸었는데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물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밤에 건너야 한다고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큰아들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요. 더 무서운 건 그 손이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건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탄광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였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사람이 있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한 명에 $500라고 했어요. 셋이면 $1,500였습니다.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탄광 선별장에서 일했는데 모은 돈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배급으로 먹고 살았고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나 혼자 먼저 가면 어때요? 한국 가서 돈 모아서 보내줄게요. 그러면 엄마랑 작은아들도 갈 수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야지. 혼자 어떻게 보내? 라고 했더니 엄마, 지금 돈이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1년 반 동안 탄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저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했어요. 매일 밤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강을 건너다 총을 맞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왔는데 하늘을 봤더니 별이 많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어요. 여름인데도 법동군 새벽은 서늘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2023년 7월 27일에 선을 넘었을 때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무서웠겠죠. 총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걸었어요. 2걸음을요. 20년을 버티고 마지막에 걸었습니다. 큰아들도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가.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가도 돼. 먼저 가서 기다려. 라고 했더니 큰아들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그 눈에 뭔가 살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1년 반 만에요. 2주 후에 브로커가 날짜를 잡았어요.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는 시기라 강물이 줄어드는 때라 건너기 낫다고 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에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랑 다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밥 먹는 것처럼요. 근데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걸요. 큰아들이 밥을 다 먹고 엄마 맛있다 라고 했어요. 별거 없는 밥이었는데 그 말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큰아들 자는 걸 봤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자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3살 때 판문점으로 남편이 갔거든요. 크는 걸 남편이 거의 못 봤어요. 1년에 이틀씩이었으니까요. 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저 혼자 이 아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내야 했어요. 새벽 3시에 큰아들을 깨웠더니 말없이 옷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아들도 깨어 있었는데 형 라고 불렀더니 큰아들이 작은 아들 머리를 한번 툭 치면서 잘 있어 라고만 했습니다. 큰아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는데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탄광에서 만들어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한국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가 연락해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금방 데려갈게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요. 1년 반 동안 거의 안 떨리던 목소리가요. 문을 열고 나가서 골목으로 들어서는 뒷모습을 봤는데 어두워서 금방 안 보였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작은 아들이랑 둘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겠죠? 라고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응, 괜찮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다렸어요.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탄광 선별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잘 건넜을까? 중국에서 잡힌 건 아닐까? 선별장에서 멍하니 있다가 옆 아주머니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라고 대답했는데 괜찮지 않았어요. 2024년 11월 초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마당에서 엄마 빨리요 라고 불러서 뛰어나갔더니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중간 사람이 전달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펼쳤어요. 글씨가 작았는데 건넜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기다려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웠는데 몰랐어요. 작은 아들이 어깨를 잡으면서 엄마 형 건넜대요. 라고 했는데 알아 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소리 없이 말했어요. 여보, 큰아들 건넜어요. 당신이 있는 나라로 갔어요. 잘 있는지 찾아봐요. 거기서 만나면 잘 챙겨줘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큰아들이 건너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쪽지가 2번 더 왔는데 한국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았지만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2025년 1월에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이 준비됐소 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하나원 나오자마자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2달 만에 모은 돈을 브로커를 통해서 보냈는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날짜가 잡혔어요. 1월 말이었는데 강이 얼어 있을 때였습니다. 브로커가 겨울에 건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얼음 위를 걷는 거니까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떠나기 전날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였어요. 옷 몇 벌이랑 사진 몇 장이었는데 평양 아파트에서 나올 때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랑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요. 1년 반 동안 법동군에서도 꼭 챙기고 다녔어요. 남편 사진을 봤는데 찍은 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였고 군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판문점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작은 아들이 옆에서 짐을 쌌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2살이었어요. 큰아들이 건너고 나서 표정이 없어졌는데 형 소식이 올 때만 잠깐 얼굴이 풀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감자 봉지를 들고 갔더니 문을 열면서 저를 보는데 알았다는 눈빛을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감자 봉지를 받았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요. 잘 가요 라고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에 작은 아들이랑 누웠는데 1년 반 동안 봤던 천장이었어요. 곰팡이 자국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게 신경 쓰였는데 나중엔 그냥 익숙해졌었습니다. 이 천장도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작은 아들이 엄마 무서워요 라고 했는데 저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나도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가 무섭다고 하는 게 처음이었을 거니까요. 근데 있잖아, 형도 건넜잖아. 형이 먼저 간 길이야. 우리도 갈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 달리는데 창밖으로 법동군이 멀어졌습니다. 1년 반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달리다가 강가에 도착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 있었어요. 달빛이 얼음 위에 반사되면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브로커가 빠르게 건너야 합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작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어요. 얼음이었는데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어요. 얼음이 두껍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발 아래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멀리서였습니다. 브로커가 빠르게 손짓했어요. 얼음 위에서 뛰었습니다. 미끄러웠지만 뛰었어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가에 발이 닿았어요. 올라왔는데 작은 아들이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를 봤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우리가 건너온 길이 얼음 위에 발자국으로 남아 있었는데 저 발자국 너머가 북한이었습니다. 법동군이 있었고 탄강이 있었고 평양이 있었어요. 판문점도 있었습니다. 다 안 보였어요. 작은 아들이 일어서면서 엄마 우리 진짜 건넜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차가운 바람에 뺨이 시렸고 눈물이 금방 식었습니다. 응 건넜어 라고 대답했어요. 브로커가 빨리 이동합니다 라고 했고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걸으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202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2걸음을 걸었던 남편이요. 저는 두만강 얼음 위를 걸었어요. 방법이 달랐고 거리도 달랐는데 같은 거였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여보 나도 건넜어요. 이제 가고 있어요. 기다려요. 한국에 온 게 2025년 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내다가 브로커를 따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태국까지 왔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고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라고 했더니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작은 아들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법동군 탄광 선별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던 날들이 떠올랐고 큰아들을 새벽 골목에서 보내던 날이 떠올랐어요. 두만강 얼음 위를 걷던 그 차가움도요. 그게 다 여기까지 오려고 한 거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요.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큰아들한테 연락이 됐어요. 엄마 왔어요 라고 했는데 응 왔어 라고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고 작은 아들도 울었어요. 셋이 전화기 붙잡고 한참을 울었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거였습니다. 큰아들을 새벽 골목에서 보내던 날부터 쪽지 한 장 기다리던 날들이 다 그 울음 속에 있었어요.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뭐든 물어봐도 됩니다. 뭐든 말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멍하니 있었습니다. 법동군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뭐든 말해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보이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인민의 적 가족이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도요. 국정원에서 남편 연락처를 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그 번호를 한참 봤어요. 2023년 7월 이후로 처음이었는데 이 번호를 누르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2년 동안 믿고 원망스럽고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목소리가요. 손이 떨렸어요. 눌렀습니다. 벨이 1번, 2번,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다시 말했는데 저예요 라고 겨우 했어요. 순이야 라고 했습니다. 네.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둘 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워했는데 원망했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탄광에서 1년 반을 보냈는데 큰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두만강 얼음 위를 걸었는데 그 말들이 전부 목에 걸려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잘 있었어요 라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눈물이랑 같이요. 2년 동안 겪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잘 있었어요 라니요. 근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범한 말이 좋았어요. 드디어 평범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요. 그냥 살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2글자였습니다. 알아요 라고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일주일 후 경기도 수원 카페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상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만난다고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2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석탄 가루를 마셨잖아요. 그 시간들이 전부 남편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어요. 약속날 카페 앞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멀리서였는데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머리가 더 하얘져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됐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을 거니까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걸어왔어요. 가까이 서니까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 다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았어요. 차가웠는데 판문점에서 20년 동안 서 있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2026년 3월 현재입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랑 같은 동네예요. 아직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전화 한 통으로 다 풀리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작은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저는 공장에서 일해요. 평범한 것들인데 그게 좋습니다. 탄광 선별장에서 석탄가루 마시던 게 평범이었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밥 먹고 자는 게 평범이에요. 가끔 남편이랑 산책을 합니다.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예요. 2년 동안 옆에 없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어느 날 걷다가 있잖아요. 그때 판문점에서 걸어가는 거 뉴스에서 봤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멈췄어요. 걸음걸이로 알았어요. 왼발을 살짝 더 힘있게 딛는 거요. 라고 했더니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아직도 밤에 꿈을 꿉니다. 탄광 꿈이에요. 석탄 가루가 날리는 선별장에서 일하는 꿈인데 깨어나면 한국 천장이 보이고 석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손을 봐요. 송금이 보여요. 1년 반 동안 안 보이던 송금이 이제는 있습니다. 씻어도 안 지워지던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로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2년 동안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믿고 원망스럽고 다 남편 때문인데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족인가 봐요. 판문점에서 2걸음을 걸은 사람이 있고 두만강 얼음 위를 걸은 사람들도 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남편이랑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말들이요. 근데 급하지 않아요. 이제 옆에 있으니까요.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일단은요.